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은 부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판단은? 뭐 너무 잘 나왔죠. 잘 너무 나왔고. 잘 나왔죠. 일단 매출액이 570억 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컨센은 549억 달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75%입니다.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좀 뭐 떨어지네 만에 그런 네, 게 있었는데 네. 다시 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다시 야,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대단합니다. 상황이고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1.3달러, 시장 예측이 1.25달러였는데 그보다 상회했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뉴스에서도 전달드렸던 것처럼 네. 뭐 블랙이나 이거 다 팔렸다, 품절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했던 게 AI 선순환 구조가 AI 산업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AI 버블 논란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면서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회사채 발행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기업이 흔들리면 큰일 난다. 구글 CEO가 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근데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순환 구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로 풀어버렸거든요. 시장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젠슨왕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거꾸로. 이게 좋은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AI 버블에 대한 논란들을 뒤집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네.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들에 힘입어서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시장에서 뭐 이게 건강한 조정 정도로 봐야죠. 지금 네. 뭐 한 2주 동안에 좀 쭉쭉 맞습니다. 내려왔던 네. 거는 뭐 이거가 오늘 젠슨왕 CEO의 이런 어떤 발언들 또는 엔비디아의 실적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반등으로 이렇게 꺾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밸류에이션 부담을 넘어서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의 논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감가상각비로 인한 회계 이슈 그리고 뭐, 회사채 발행이 많아진다로 인해서 자금 여력이 이제 소진되고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말해드렸던 것들과는 또 한켠으로 좀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리고 AI 생태계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네. 젠슨왕의 발언으로 많은 부분들이 뒤집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여기 회계, 자금 여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어떤 게 있었던 거는 거의 없잖아요. 없었죠. 네. 다 빅테크 문제들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오라클 뭐 주가 엄청나게 네. 급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뭐 CDO인가 그 뭡니까 그 좀 부정적인 게 나오면은 CDS 프리미엄 네, 그것도 네. 엄청 올라가고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거라서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젠슨왕 CEO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풀어냈고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오라클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의 무슨 뭔가 이렇게 하나의 시그널 같은 약한 느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시장에서. 약한 포인트. 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오라클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오라클 CDS가 꺾여서 내려가는지 이게 네. 저는 이번 AI 버블에 대한 논란, AI 불확실성에 대한 자극했던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얼만큼 가늠할 수 있을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부터 좀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이제 바닥을 잡았고 위쪽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AI 섹터에 대한 이 부정적 이슈들이 이제 불식시켜지고 이제 예. 사라지기 위해서는 키는 오라클이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이 오라클 주가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CDS 프리미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혹시 볼 수 있나요? 아마도 몇몇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인베스팅닷컴 같은 것도 많이 보셔서 거기서도 볼 수 보실 있나요?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인베스팅닷컴 같은 걸 잘 활용하셔서 네. 이 오라클의 주가 그다음에 이 CDS 프리미엄의 이 수치 이게 지금 CDS 프리미엄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네. 꺾이는지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이번 엔비디아 바닥을 실적 잡고 발표에서 올라가는지 이 네. 두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시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자를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국내 얘기로 좀 넘어오면 오늘 뭐 지금 사실 아까 코스피 한 3% 가까이 네. 코스닥도 2% 넘게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어제 네. 장중 2,800선대 중반이었나요? 네.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900선 회복하면서 네. 마감을 해서 마치 오늘 시장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무슨 일종의 약간 전조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 장도 앞서 말씀하신 미국 장처럼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저점 통과 국면으로 진입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점 통과 국면 진입이라는 건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점을 지났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등락은 좀 더 있겠지만 4,200에서 3,800대로 급락을 그렇죠. 하는 그림보다는 많이 빠져봐야 3,600, 700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보다 내려갈 룸이 더 적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00에서 3,800까지 떨어졌는데 네. 화끈하게 다시 4,20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400포인트 이상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매도 실익이 굉장히 약해지는, 매도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4,100대면은 이제 좀 매도했다가 좀 빠지면 사야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3,800대로 가면은 이제 매도했다가 다시 살 룸이 너무 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버티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3,800입니다. 네. 3,8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 10배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네. 거의 평균적으로 수준이었던 평균이고 거잖아요. 적정 가치라고 말했던 거고 10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싸다라고 말할 수 그런 있는데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다리거나 버티거나 또는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사야 되는 구간을 말씀드린 것도 지금부터 사도 되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PR 10배, 3,800선이면은 충분히 사기 시작해도 된다. 다만 여기서 이제 3,800이니까 사자 이게 아니라 이제 진폭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빠진 게 뭐가 나빠서 빠진 건 없습니다. 맞아요. 네. 펀더멘털은 훼손이 별로 펀더멘털 없어요. 훼손되지 않았고 실적도 네. 다 잘 나왔고 그런데 빠진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논란. 그래서 AI 버블에 대한 논란들이 일정 부분 진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과정이 바닥을 잡는 과정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 풀린 게 있죠.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것까지 풀리면 이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등락 과정을 통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10월달 FOMC 의사당이 네. 나왔고 일단 매니라고 했으니까 다수의 참가자들, 그쵸. 위원들이 투표권이 있냐 없느냐 여부를 네. 좀 차치하고 금리를 지금 추가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결을 한다는 입장을 네, 네. 밝혔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하 쪽이 많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연준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동결 쪽이다 이게 무게가 두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 또 고용 지표도 사실은 이제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 이게 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한때는 90%를 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30%대로 레벨 다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0%가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더 빠질까?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시구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제 12월 FOMC에서 중요한 것은 90%일 때는 금리 동결을 하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90% 컨센에서 금리 동결했으면 큰일이 났을 텐데 금리 동결 확률이 3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까?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완충이 생겼군요. 네, 이미 조정을 받았기 충격에 때문에. 근데 여기서 키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하면은 좋은 거고 안 하면은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은 안 나오겠죠. 크지는 않을 거고. 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내년이죠. 그럼요. 네. 26년 금리 인하를 얼만큼 열어줄지. 9월 FOMC에서는 25년에는 두 번 더, 그러니까 10월, 12월 그러니까 세 번 하고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한다는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동결하고 이때 안 했으니까 내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할 거야라는 그림을 열어주게 되면 시장 그래도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2월에 안 하고 내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매파적인 그렇죠. 스탠스로 보여줄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12월에 금리 동결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들은 이미 90%였던 금리 인하 확률이 30%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의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주가가 몇 %% 떨어지 이렇게 네. 걱정할 그 정도는 아니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떨어진 폭보다 떨어질 폭이 좀 적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AI 버블에 대한 논란도 상당 부분 선반영을 했죠. 엔비디아가 15% 이상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증시도 지금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 여기가 몇 포인트가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럼요. 3,800선 밑으로 내려가면 3,800선부터는 조금씩 사도 되고 만약에 3,800이 깨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도 되고 이게 3,600선대로 진입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3,600이라고 그러면 지금 4,000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아유 무슨 또 10%나 빠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그게 네. 뭐 아니면 굉장히 무슨 약세장으로 진입한다 이런 맞습니다. 걸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변수가 좀 전에 말씀하신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네. 이 부분 정도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혹시 생각하시는 변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지표 발표가 12월 19일로 미뤄졌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건 9월달 지표고, 11월 지표가 12월 19일로 미뤄졌어요. 그게 FOMC 이후입니다. 이후죠. 네. 그래서 좀 공백 기간이긴 한데 그 동안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얼만큼 나올지 지금은 경기는 좋은데 금리 인하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만약에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좋게 보는 이유는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셔다운이 되었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최근 소비 심리도 많이 꺾였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이런 때 매출이 얼만큼 됐는지가 또 시장을 등락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기업 실적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빅테크만 좋고 지금 맞아요. 소비 기업들은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사실은 있는 양반들이 많이 네, 써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지 저소득층 중간 이하는 세계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 이미 좀 나오고 네.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치만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수치의 질을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군요. 질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궁극적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것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올해 25년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 올랐을까?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는 좀 유동성이 더 풀리고 네네. 그리고 이 좋은 K 성장이라고 하죠. 좋은 네. 건 계속 좋고 나쁜 건 계속 나쁜 이렇게 것처럼 벌어지는 거. 한국은 반도체, 미국은 AI, 이쪽에 대한 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레벨이 업됐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이 괴리가 크게 벌어지면 결국에는 좀 좁혔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빅테크가 좀 쉬니까 러셀 2000이라든지 네, 가치주들이 반등을 하는 맞아요, 모습들을 보여줬고 맞아요. 네. 한국도 반도체가 좀 쉬니까 뭐 바이오 내수주들이 뛰고, 맞아요. 뛰어오르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등락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기존의 이 방향성 관련된 네. 부분은 뭐 변함이 좀 없는 거. 사실 변하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 변하면 이제 이게 좀 꼬이는 거고요. 네. 하나 더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유동성 문제입니다. 네. 일단 금리 문제는 내릴지 안 내릴지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는 건데 일단 그거는 차치를 하고 많이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최근에 미국의 그 재무부의 TJ 잔고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확실한 팩트는 12월 1일부터 연준의 QT 이제 중단되고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좀 좋아지는 측면의 맞습니다. 내용들이란 네. 말이죠.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았고 유동성도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맞습니다. 분위기고 금리를 내리면 더 좋지만 네. 안 내리려다도 뭐 나쁘진 않을 것 네. 같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다시 이렇게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힘이 될 수 있다. 일단은 FMC 변수를 좀 소화하는 데까지는 등락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주는 또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돈이 얼마나 더 풀리고 그리고
QT를 넘어서 QE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언제 들어올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금리 인하 여부보다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그러네요. 나쁠 건 전혀 없고요. 그런 그림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아마도 유동성 환경이 좀 더 풍부해지게 된다면 아마도 버블 논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최근 회사채 발행 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위축되고 왜냐면 그렇죠. 회사채 발행하니까 시중 유동성 돈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네. 근데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이 더 공급이 공급된다라고 된다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회사채를 계속 빅테크들이 발행을 해도 계속 네.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금리도 안정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한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닙니다. 맞아요. 예, 고금리 금리 때죠. 인상 사이클이거나 금리가 높아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빅테크 그리고 AI 버블 논란이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린 건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버블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버블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버블에 대한 논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버블을 즐길 구간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을 우리가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단어들 아닙니까? 네. 버블과 이거를 즐긴다. 근데 저희는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버블이라고 하시니까 만에 하나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피해야 될 버블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즐겨야 될 버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뛰어들어야 될 버블이다 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군요. 뛰어들어야 되는 게 버블이다. 네.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긴 합니다.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 얘기를 좀 들어가 네. 보면 결국은 오늘 엔비디아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다시 AI, 반도체, 뭐 관련된 뭐 전력 뭐 이런 쪽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AI 산업에 대한 논란들은 주기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올해도 몇 번 들어왔어요. 실적 시즌마다 그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기대와 현실 간의 길이를 좀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등락 과정을 거치고 항상 레벨이 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 과정이 있을 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반도체 그리고 뭐 전력기기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보면 딱히 다른 섹터가 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도 보면 K자가 네.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최근 좀 반등을 했던 내수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장이 상승할 때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더 떨어졌다가 조정받을 때 튀어오르는 것은 대안주입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지. 그래서 지금 이번 뭐 11월 달에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던 업종들,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잘 올라왔다가 11월 달에 조정받은 네. 업종들을 좀 싸게 살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는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또 잡혀 있으니까 네.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근데 또 가도 하나 되겠네요.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전략을 가려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하반기 전망 6월에 하면서 하반기 투톱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그때는 뭐 반도체는 알겠는데 2차 전지 이랬죠. 네, 2차 전지도 안 받고 반도체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6월 달은 그렇겠네요. 네. 6월 달에 자료가 나왔으면 쓰신 거는 한 뭐 5월 5월 말일 말쯤이었으니까. 테니까. 그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게 이제 9월, 8월, 9월, 맞아요. 10월 사실은 지나면서 그때죠. 엄청나게 네, 올라갔죠. 네, 네, 네. 그리고 상반기에 너무나도 강했던 금융하고 지주사도 사실 그때 2024년, 예. 2024년 말에는 그 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그림이나 플러스 알파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관심이 없는 업종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금 관심이 없는 업종이 뭐냐? 뭐냐 보면은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한번 예고편처럼 한번 튀어오르는 그림을 튀었죠. 보여줬고요. 그리고 젠슨왕으로부터 GPU 공급을 받는 몇몇 기업들이 또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기업들 한번 쳐다보시면은 그쪽에서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피지컬 AI 그리고 AI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인터넷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글쎄요.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반도체 여전히 좋을 거고 그거는 네. 변해요. 그러면은
올해만큼의 탄력을 내년에도 똑같이 보여줄 거냐. 그거는 사실은 예상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시장을 끌어가는 힘은 있을 겁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전력기기는 이렇게 끌어가는 힘은 있을 텐데 여기서 9월, 10월 달에 반도체나 2차전지가 보여줬던 이런 아웃퍼폼하는 그림은 뭐가 보여줄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쪽에서도 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그 말씀하신 거 딱 드는 생각이 조방원전이 작년하고 올 상반기 굉장히 좋았고 네. 그 이후에 그렇다 해서 뭐 완전히 거품이 꺼지듯이 내려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력 설비는 그 중에서도 또 계속 좀 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조방원이 조금 네. 주춤한데 그렇다 해서 아예 많이 빠진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을부터 잘 나갔던 뭐 저 반도체하고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들이 내년에도 계속 괜찮고 네. 근데 그거를 더 비트하는 네. 뭔가가 나올 건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번에 전선학 CEO가 왔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네, 맞습니다. 그거에서 좀 이렇게 힌트를 얻어보자. 힌트를 얻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투자 전략까지 사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다음 달에도 좀 부장님 또 뵙긴 할 텐데 네. 연말까지 좀 디테일한 투자 전략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시 매수 이렇게 가면 네. 되겠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사자. 특히 2,800선대 진입하면 천천히 사고 이제 더 밀리면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매수 강도를 좀 더 세게 가져가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3,800선부터는 계속적으로 사는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섹터도 그러면 여전히 AI 관련 반도체 AI 관련 네, 뭐 반도체 AI 관련 그리고 젠슨왕과 미팅했던 뭐 그런 여러 네. 가지 힌트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코스닥들은 같은 섹터 쪽으로 보면 되나요? 저는 바이오 섹터도 그렇지만 저는 지수 자체의 흐름들이 내년 1, 2월 달에는 코스피와의 벌어졌던 괴리를 좀 좁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1, 있거든요. 2월에 네, 한번 11월 사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빠졌는데 코스닥은 올랐죠. 그때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R&D와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의 두 자릿수대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도보다도 이제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가져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미 부장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